토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영상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중독될 것 같은 빠져드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앙 유럽 국가들은 돌돌 귀엽게 말린 짭짤한 프레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맥주, 안주 등으로 특히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에 프레첼을 만드는 것은 무려 특정 제빵사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인이 손수 굽고 있는 곳도 있지만 큰 식품 공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기계가 되었습니다. 멀티 트위스트 시스템은 대량의 프레첼을 원재료로부터 전부 자동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긴 소시지 모양으로 성형한 다음 그것을 감아 구워내는 것입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과정도 프레첼 못지않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최근 공장에서는 제조 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의 손이 거의 들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기계가 반죽을 만들고 다음에 그것을 서서히 늘려갑니다. 그동안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몇 종류의 달인 파스타를 블럭 모양으로 성형한 후 열처리로 돌려줍니다. 생산 능력은 기계에 따라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 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는 기계는 공장의 한 시프트당 약 150톤의 파스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파스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단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는 것만큼 번잡하고 성가시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스프는 물론이고 다양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만약 식품 산업에서 양파 처리를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면 작업자에게는 보안경이 필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천만다행인 일이 있습니다. 기계는 눈물을 흘리지 않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한 시스템을 사용해 뿌리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머리와 뿌리를 잘라냅니다. 그 후 다른 공정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운반되어 가장 끝에서 몸통이 잘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당 최대 12,000개의 양파를 이후의 조리를 위해 손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게에서 빵을 살 때 이미 얇게 썰려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여행이나 일을 위해 도시락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특히 자르는 수고가 들지 않아 편리합니다. 하지만 빵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릴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1분에 50근이나 되는 빵을 슬라이스할 수 있는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슬라이스된 빵은 자잘하게 부스러지지 않도록 공기를 넣어 누르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할 일은 비닐봉지에 빵을 넣고 공기를 빼서 전용 클립으로 닫는 것뿐입니다. 근처 어디에나 파는 평범하고 지루한 합판이라도 그 제조 방법은 실로 흥미롭습니다. 여러 장의 아주 얇은 나무판을 접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얇은 나무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먼저 통나무를 몇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 후 절단기로 옮겨 특수한 얇은 커터로 약 2mm 두께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목재 시트는 다음 공정을 위해 보내지고요. 그곳에서 시트가 분리되고 접착제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유리로 병이나 도구들을 성형하는 기술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현재는 자동화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리는 특정 모래를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후 가열된 덩어리는 한 개씩 커팅됩니다. 물론 사람이 커팅하는 것이 아닌 전용 기계로 작업을 하죠. 커팅된 덩어리는 틀로 떨어집니다. 압축 공기로 입구가 되는 부분을 성형한 후 다시 한번 가열해서 모양을 정돈합니다. 그 후 병은 연마되어 멸균 처리됩니다. 그렇게 완성! 이제 음료 따라 마시면 되겠네요.
크레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셨던 적은 없나요? 크레용 제조 대기업인 크레올라사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는데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먼저 파라핀 왁스 덩어리를 반죽하여 거기에 각각의 염료를 더합니다. 그 성분은 기업 비밀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컬러풀한 덩어리를 성형기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잘 굳으면 위층을 정성껏 잘라냅니다. 크레용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틀에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특수한 유압 프레스기예요. 마지막으로 크레용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장 공정으로 옮겨집니다. 이 공장에서는 분당 8,500개의 크레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매겨진 노르만은 하루 1,350만 개로 한 해로 세어보면 50억 개에 달합니다. 삶은 달걀의 껍질을 벗기는 것도 상당히 성가신 작업입니다. 식품 공장에서는 이 성가신 작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노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계란 껍질 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껍질을 벗길 뿐만 아니라 계란을 삶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간의 일은 계란을 전용 장소에 두는 것뿐이죠.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해줍니다. 먼저 기계는 계란을 뜨거운 물이 담긴 탱크에 옮겨서 거기서 18분간 조리합니다. 그 후 냉수가 들어간 다른 탱크로 23분에 걸쳐 차갑게 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기다리시던 껍질 벗기기 공정입니다. 먼저 기계가 진동하며 이로 인해 계란이 흔들리고 포켓 벽에 여러 번 부딪힙니다. 이것이 껍질을 깨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진 계란 껍질은 특수한 장치로 부드럽게 제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 1시간 동안 무려 2만 개의 계란을 조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써니 레터스가 대표하는 양상추가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손으로 주전자에 하나하나 흙을 넣고 그 주전자를 트레이에 깔고 블록별로 정리해 온실에 넣습니다. 이 온실에서는 블록이 움직이면서 보다 성숙한 식물은 자동으로 앞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도 자랄수록 출구에 서서히 가까워지죠.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합하면 여러 조건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략 10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플하고도 훌륭한 시스템이죠. 완성된 양상추는 세척 후 상자에 넣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걸쳐 수확되고 그 후 가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그 흔한 샐러드가 오르기까지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그려져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마다의 생각에 따라 실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입니다. 답을 발표할게요. 이는 특수한 램프에 의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콘돔 사진입니다. 우리는 제조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흐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콘돔이 제조 공정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라텍스가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액상 라텍스에 안정제를 섞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끝이 뾰족한 시험관과 같은 특수한 유리 틀이 늘어선 컨베이어 체인입니다. 이 틀을 세척한 후 건조합니다. 그 틀을 라텍스용액의 수조에 하나씩 담가 나가고요. 그 후에 건조시키고 나머지는 이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라텍스 층이 조금씩 두꺼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품의 두께가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콘돔은 오븐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라텍스가 굳을 때까지 가열됩니다. 그 후 유리틀에서 분리해서 특수한 용액으로 처리해 서로 붙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즈. 치즈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류에 들어가는 가공식품입니다. 고고학의 조사에 의해 7000년도 훨씬 전에 크로아티아 유적에서 그 흔적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당시의 치즈 만들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안정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우유를 그저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한 덩어리의 맛있는 홀치즈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의 치즈 만들기는
먼저 우유를 10도 전후의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놔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우유를 굳히는 특별한 효소를 더해 잘 섞은 후 한 번 더 가만히 놔둡니다. 어느 정도 두는지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우유에 섞은 효소 덕분에 응유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머지않아 홀치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반죽해 여분의 유청을 걸러냅니다. 이런 공정 이후 각각의 치즈 앞에 놓인 운명은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만 해도 이미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패킹을 마치고 매장에 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품종은 좀 더 긴 공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소금물에 담그거나 소금을 더한 후 일정한 온도까지 가열해 더 유용한 미생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단한 하드치즈는 틀에 밀어넣고 압력을 가하면 만들 수 있는데 더 단단한 것일수록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숙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숙성은 수일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요. 치즈가 숙성됨에 따라 미생물이나 활성효소의 영향을 받아 그 구조나 화학 조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원자재를 혼합한 상태, 즉 타이어 칵테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칵테일이지만 마실 수는 없으니 드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각 브랜드마다 독자적인 칵테일 레시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는 기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고무, 다양한 수지와 기름, 유황, 카본 블랙과 실리카 등이 주요한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외의 물질도 첨가되어 있겠죠. 타이어 칵테일은 반죽한 후 우선 긴 띠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그리고 이를 일정 길이에 맞춰서 재단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타이어의 골격이 되는 카커스와 벨트는 특수 섬유와 금속 코드로 만들고 타이어를 휠에 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드와이어라는 부위는 고탄소 강선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다 함께 타이어 성형 드럼으로 보내집니다. 먼저 카커스를 감고 다음에 비드를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어 칵테일로 만들어진 트레드와 사이드월을 붙이는 것입니다. 조립된 타이어는 고압에서 증기와 뜨거운 물로 가열하는 가황이라는 공정을 거쳐 트레드와 사이드월에 각인이 입혀집니다. 굉장하네요. 이렇게 해서 타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기포 콘크리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의 모든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소재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포 콘크리트는 가장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가볍고 다루기 쉬운 데다 보온성도 뛰어나고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도 이 소재를 사용해 지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규사를 합한 것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석회나 석고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물과 특수한 알루미늄 분말 등의 발포제를 함께 넣습니다. 완성된 몰타리를 틀에 부어 넣으면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부피가 늘어나며 서서히 굳어지게 됩니다. 몰타르가 굳으면 필요한 모양이나 크기의 블록 형태로 분리합니다. 여기서 더욱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오토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증기 가마로 수증기에 노출시켜 경화시키거나 특수한 챔버를 사용해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금속 조각, 조금. 과거,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죠. 일반적인 군사가 착용하는 꾸밈없는 단순한 갑옷이나 검, 방패 같은 장비나 무구는 요즘 시대와 비교하면 자동차만큼이나 값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비싸지만 못 살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 정도였죠. 하지만 무늬나 글자 조각 등으로 풍성하게 장식된 가슴 가리개나 투구, 검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이나 부유한 귀족, 그리고 그 호위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금을 위해 기계가 동원됩니다. 심지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수한 드릴이나 샌드블라스트, 레이저 등을 사용해 그림이나 로고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안에 착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수한 도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애호가는 티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직도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철끌은 중세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장인의 수제품은 지금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지. 화장지는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화장지의 발명 전에는 일상적인 배설 행위 후 청결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휴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화장지에는 버진 펄프와 재생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톱밥을 통해, 후자는 폐지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폐지도 따지고 보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버진 펄프로 만들어진 화장지의 경우 먼저 나무와 물을 조합해서 특수한 용액을 만들고 그것을 특수한 그물에 흘려 넣어 여분의 수분을 빼냅니다. 이 펄프를 고온의 드럼형 건조기에 뿌리는데 이건 이름 그대로 건조시키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건조된 종이는 시트 모양으로 자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공정이 바로 언코일러인데요. 이를 이용해 시트를 롤 형태로 감아나가는 것입니다. 표면을 가공하고 싶을 경우에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추가적인 과정을 덧붙이면 됩니다. 재생지를 사용해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우선 모든 종이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때가 묻은 상자, 영수증, 화장지 등은 선별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헌 종이는 잘라서 가열한 뒤 물을 붓고 특수한 믹서로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시킵니다. 이후에 다시 말리는 것과 물에 담그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앞의 운명은 버진 펄프와 같으며 제조 공정에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면도날. 교체가 가능한 일회용 면도날 제조 방법은 1890년대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면도 칼이나 위험한 칼로 면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부를 베어버릴 위험도 무척 높았는데요. 안전한 면도날을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킹 캠프 질레트. 그가 개발한 면도날은 얇고 유연한 띠 모양의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용 기계를 사용해 강판에 프레스 가공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칼날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완성형을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완성된 중간 제품은 여러 번의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경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하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로고와 메이커명을 각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을 갈아주는 연삭, 연마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배출구에서 이음체를 슬라이스해 제품들을 떼어내줍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공정이 없어요. 품질 체크, 세척, 특수 코팅, 패키징으로 완성됩니다. 사탕 포장. 사실 사탕이 만들어지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콤한 캐러멜 과자 등의 포장 공장으로 이야기를 좁혀서 소개할게요. 사탕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인부들이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건 기계입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라 슬로우 모션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재단되지 않은 띠 모양의 포장지가 포장기로 보내집니다. 기계가 포장지를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낸 후 거기에 과자를 넣고 양쪽을 3번 비틉니다. 빠른 경우엔 분당 2,300개의 사탕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탕을 매일같이 하루에 6개, 1년 동안 먹어야 그 정도의 양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단 것을 과하게 섭취하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일 껍질 까기. 하지만 과일은 분명 몸에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건 그 껍질을 벗기는 모습인데요. 사탕 때만큼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못지않게 빠르고 훌륭하네요.
마찰 앞접. 지금부터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접 중에서도 일반적인 아크 용접기의 구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스나 전기의 에너지에 의해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 방전을 발생시켜 용접 와이어 등을 녹여서 부품을 접합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뿐인데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용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마찰 앞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품을 접합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힘으로써 오직 마찰력만을 사용합니다. 이때 한쪽 부품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다른 쪽 부품과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접합면에서는 매우 높은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으로 양쪽 금속은 녹아서 달라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품이 하나가 되고 기계가 정지하면 용접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용접부의 판을 제거하고 가공하면 완성입니다. 도로의 선긋기. 도로에 구획선이라고 불리는 라인을 멋지게 그려나가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진정한 장인이자 그 장인 정신은 마치 예술가의 작품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담긴 용기에 캐스터가 달린 심플한 기계를 사용해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한가운데 있는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는 센터라인 등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콤팩트한 마킹 머신입니다. 작업 속도는 올라가지만 작업자의 주의력과 탁월한 기량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을 전혀 쓰지 않고 도로의 라인을 그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무인기 STIM 콘투르 700은 아직 시제품이지만 최대 시속 20km의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S를 이용하면 도면과의 오차를 5mm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녹 제거. 철은 견고하고 저렴한 소재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철 구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아주 빨리 녹이 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젓갈색의 녹이 생겨난 철 표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철은 부식을 막기 위해 도장을 칠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현대 기술이죠. 레이저 클리너는 녹이나 코팅, 오염을 단 몇 초 만에 제거하고 구조물을 되살립니다. 레이저 빛이 마치 표면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증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SF의 한 장면 같네요. 와이어 로프 제조. 윈치나 크레인용 거대한 와이어 로프에는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튼튼해야겠죠? 그럼 이러한 로프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강철선을 더 겹친 스트랜드라는 작은 밧줄을 더 굵은 밧줄에 감기 위한 특수한 로프 제조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해적 케이블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자체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여러 층의 보호층이 감겨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블은 해저에서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풍선 제조. 이번에는 풍선의 놀라운 제조 공정을 소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형을 라텍스에 담가 뒤집어서 입가 부분을 브러쉬로 뒤집어서 고리를 만들기만 하면 끝입니다. 고리 부분이 없으면 풍선을 부풀렸을 때 찢어집니다. 라텍스가 굳어진 후에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놀라운 공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풍선을 어떻게 틀에서 떼어낼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간단하게 부풀리면 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고무장갑 제조. 그리고 같은 원리로 고무장갑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근미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탕 혼합 공정.
자, 하이테크 제조 공정은 충분히 맛보셨나요? 그럼 잠시 쉬면서 맛있는 대화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사탕입니다. 균질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탕 덩어리를 이런 기계로 섞습니다. 그 결과 비단처럼 광택이 나는 사탕이 완성됩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플라스틱 진공 성형. 마찬가지로 똑똑한 기계가 자아내는 훌륭한 제조 공정을 소개합니다. 아크릴 욕조나 고급 자쿠지가 있는 욕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조 공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가열해서 금형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평평한 벽에 벽지를 붙이기만 해도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기 쉬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진공이 어떻게든 해결해줍니다. 수지 시트와 금형 사이의 공기를 빼기만 하면 금형의 용곽에 딱 맞도록 성형됩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건 욕조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술품도 가능합니다. 이 다스베이더 마스크 같은 건 어떠세요? 금박. 금박은 그림 액자나 기타 장식품, 심지어 음식 장식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아주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있는 금박지의 두께는 불과 100나노미터. 이건 무려 인간 머리카락 직경의 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두께입니다. 대체 이런 금박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재료를 녹여 금 합금을 만들고 두꺼운 합금에 주조합니다. 이것을 두 개의 원통 롤러 사이를 통해 아변해 나갑니다. 롤러 사이의 폭은 합금의 두께보다 좁기 때문에 얇고 길어집니다. 두께 0.05mm 정도의 얇은 띠 모양이 되면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술의 경지에 이른 예술이 시작됩니다. 정사각형의 합금을 종이로 끼우고 프레스기로 두드려서 얇게 펴줍니다. 다양한 수고를 들여서 아주 얇은 금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숙련된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콜게이트 파이프. 이 안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재 파형 모양의 하수관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제조 공정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공정에서는 플라스틱을 가열하여 녹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원료가 압출기를 지나 특수 금형에 들어가고 물결 모양의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진공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높은 압력에 의해 플라스틱이 금형에 단단히 눌려집니다. 그리고 냉각되면 덩어리 파이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금형 벽을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인형 충진. 이 기술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거예요. 동물 보호단체에 신고하는 건 삼가주세요. 이 영상에서 실제 강아지가 상처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인형이 되기 위해서 충전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대형 단조 가공품 제조. 거대한 기계에는 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품은 수백 톤의 금속 덩어리로 단조되는데요. 하지만 먼저 녹은 금속을 틀에 부어 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대한 거푸집에 몇 개의 레이들 용기를 이용해 철을 붓습니다. 굳어진 금속을 꺼낸 후에는 화로 안에서 약 1100도씨까지 가열합니다. 강철은 단조 가공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레스기나 레이디얼 포징이라는 단조기로 가공함으로써 원하는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150톤이 넘는 금속을 다루려면 1만 톤, 1만 3천 톤의 가압력을 가진 프레스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계가 있다면 세상 어떤 것이든 분쇄할 수 있을 거예요. 단조 가공. 철, 구리,
티타늄, 알루미늄 등 다양한 금속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단조는 이러한 금속 가공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가공을 할 때는 각 금속의 성질이나 단조에 적합한 온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은 섭씨 800도에서 1250도로 가열해야 하며 구리는 1000도, 티타늄은 1000에서 1600도, 알루미늄은 400도로 달군 뒤 단조해야 합니다. 금속이 충분히 가열되면 각종 기계로 단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어해머, 스팀해머, 유압 및 수압을 사용한 프레스 기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옛날 대장장이들이 하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에요. 금속 제품의 단조 공정은 다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금속을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조에 적합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속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가열된 금속 소재를 기계로 두드려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형태 및 치수로 성형하죠. 이를 위해 유압망치나 프레스 기계가 이용됩니다. 이때 금속 덩어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포징 머니퓰레이터라는 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냉각조에서 차게 식힌 뒤 금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지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불량품은 다시 가열되어 새로 만들어집니다. 공정이 진행되는 모습은 시선을 사로잡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충분한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페인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보기에도 산뜻한 페인트 생산 공정. 페인트라고 해도 바르는 물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생산 공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 물감이라면 재료는 분말 안료와 안료를 고정시킬 바인더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크릴 수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큰 탱크에 모든 원료를 넣으면 공정이 시작돼요. 히터가 달린 탱크 안에서 공업용 믹서가 원료를 정성스럽게 섞습니다. 다음은 안료를 분해시키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안료는 일정 크기의 입자로 부서지고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믹서기에 갈아서 반죽합니다. 나머지는 최종 제품을 포장재에 나누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페인트 제조 방법이에요. 건물용 도료처럼 더 복잡한 제품이 되면 더 많은 생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답니다. 종. 말만으로도 이미 멋진 울림을 가진 단어이죠. 종은 아름다운 음색을 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공예품이기도 합니다. 제조 공정 역시 매우 흥미로운데요. 현대 종의 대부분은 구리 또는 청동제입니다. 둘의 제조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청동종의 토대가 되는 것은 모래와 에폭시 계열 접착제를 섞어 굳힌 형태입니다. 청동종은 이 틀을 청동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성형하고요. 이번에는 구리종의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리로 된 종은 전용 틀에 넣어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품들은 종 장식을 위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장인이 석고로 된 종틀에 수작업으로 부품을 붙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틀의 위쪽부터 원뿔 모양의 커버를 씌웁니다. 위에서 성형 재료를 부으면 석고형을 덮으며 모양에 맞게 굳어가죠. 이 공정을 주입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 재료가 완전히 굳어지면 안쪽의 틀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입 성형으로 만든 장식이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틀의 안쪽에 불을 가져다 댑니다. 담금질이 끝난 틀에 금속 덮개를 씌우고 종 안쪽에 구멍을 만드는 틀도 고정합니다. 위에서부터 내화성이 뛰어난 구리와 소량의 주석 합금을 흘려 넣습니다. 그렇게 금속이 식어 종 모양으로 굳어질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완성된 종은 틀에서 꺼낸 뒤 부착된 성형 재료를 제거하고 닦아서 마무리합니다. 레고.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고 블록의 거의 절반은 덴마크의 빌론이라는 마을의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블록 치수의 허용 오차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 블록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스티렌, 부타디엔, 아크릴로, 니트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색상은 보통 빨강 혹은 투명한 색으로 다른 색의 염료는 제조 과정에서 틀에 넣습니다. 먼저 뜨거운 액체 형태의 플라스틱을 금형에 부어 넣고요. 수백 톤의 압력을 가해 블록 모양을 갖추고 냉수로 깨끗이 냉각되면 틀이 열리며 많은 레고 블록이 컨베이어 벨트로 흘러가죠. 건품 공정에서는 프로그래밍된 전용 로봇팔이 불량품 블록을 제거합니다. 참고로 현재 레고 블록 제조에는 거의 7천여 가지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틀의 가격은 한 종류에 72,000달러, 8천만 원 정도이죠. 복잡한 형태가 되면 36만 달러, 즉 4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라바 램프. 라바 램프가 발명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지금은 원한다면 누구나 살 수 있죠. 라바 램프는 비비드한 디자인이나 색다른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쉬한 장식품입니다. 하지만 제조법과 재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럼 이 마법 램프의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구와 연결된 유리병 안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핀이고 두 번째는 기름이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파라핀의 비중이 기름보다 커집니다. 이 파라핀이 램프 아래쪽에 붙어있는 전구에 의해 데워지면 비중이 작아지며 위로 떠오릅니다. 떠있는 파라핀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유리병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꽤 멋지죠? 상하 부분은 광택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본체 부분은 유리랍니다. 패드 인쇄. 마지막으로 어떤 도안이라도 물건의 표면에 스탬프처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패드 인쇄를 위해서는 전용 기계가 필요한데요. 일단 복잡한 형태를 가진 물건 표면에 고품질의 프린트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형태의 물건이란 일그러져 있거나 곡면이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을 말합니다. 또 이 공정에는 압축된 공기가 필요하므로 프린트 인쇄를 할 때에는 공기 압축기도 필요해요. 이외에도 디자인을 새긴 요판 제작을 위해 노출기도 사용됩니다. 요판 제작 공정에 포함된 노광이나 세척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지 필름, 세척을 위한 솔, 현상액의 농도 확인, 현상용 트레이, 감광성 수지막, 잉크 세트 등이 사용된답니다.